저는 탄저와 직화에 대해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발제문을 다음에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만, 어쨌든 작년과 달리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포인트는 이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한 제의식과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어떤 탄저나 직화만이 아니라 이 다양한 생물 위해성에 대한 시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탄저나 직화보다는 왜 이런 것들이 이 시설에서 연구되나. 보통 탄저는 이제 우리가 작년에 검토한 바와 같이 그것은 대표적인 생물 무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에는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점에 주목이 되고, 어떻게 살아있는 생물 무기가 국제 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국내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는가라는 점이었다면, 최근에 발표된 것처럼 직화 바이러스를 실제 이런 국내에서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저한테는 좀 색다른 의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시설에서 생물 무기를 연구한다는 것은 최소한 국내에 그런 것들이 반입돼서 연구된다는 의아하고 저희로서는 수긍할 수 없는 거지만, 직화라는 것은 사실 생물 무기와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국내에 있는 미군의 군사시설에서 연구되어야 되는가라는 점이었죠. 그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 점에서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것은 단순한 직화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신종 전염병들,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실제 국제학회지 네이처에 보고된 바는 작년 10년 동안 거의 수많은 신종 전염병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70% 이상이 인수공통 전염병이고요. 그런 것들은 없었던 질병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혀 과거에 유행했지만 지금은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다시 등장하는 re-emerging 디지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인류 차원에서 대비는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왜 굳이 이 군사시설에서 연구되어야 될까라는 점이 흥미로워요. 그 점은 또 이제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어쨌든 제 발제 내용이 탄저와 직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저는 국내에서는 고위험 병원체, 생물작용체, 그리고 전략물자 통제병원체, 이게 생물 무기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꽤 길어서 미생물학이 막 등장하던 1838년이라고 하면 제대로 등장하기도 전이죠. 이때 이미 인간이 이 피해를 주는 그리고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질병으로 동물에게 이야기하지만, 특히 이것이 포자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포자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 외부 환경에 굉장히 저항성을 갖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실험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최소한 50년까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년도 갈 수 있지 않은가라는 추정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현재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오염된 생태계에 대해서는 꽤 오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오쪽에 있는 것처럼 이 탄저에는 3가지 유형의 질병이 있어서, 첫째, 먹어서 되는 소화에서 되는 거, 이게 사실 국내에 좀 흔하죠. 왜냐하면 동물에 도는 질병인데 그것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그런 탄저에 걸린 동물을 소고기나 이런 걸 불법 도축해서 먹다가 보면 그런 소화성 탄저에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를 통해서 이런 생태계에 대한 어떤 접촉이나 이런 피부를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 치사율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 호흡기에 대해서는 가볍습니다. 이 생물무기로 사용되는 탄저는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은 치사율이 90%에서 98%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경우에도 뭐 75% 이상이라는 그 연구자에 따라서는 그게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호흡기 질환일 때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그 호흡기 형태로 일종의 생물무기 형태로 연구할 때는 그 생물무기 안전 생물 안전 등으로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을 3이라고 하는 엄중한 사태 시설에서 하게 되어 있죠. 물론 뭐 그 외에 그냥 그 균이 없이 그 DNA나 뭐 이런 걸로 혹은 안전 멸균된 걸로 했을 때는 뭐 BSL-2도 가능하다는 그런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BSL-3의 시설에 준해서 실험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건 뭐 소독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면 그 락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일단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에서 1905년에 처음 환자가 기록이 있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 68년대 전국 발생에서 환자가 발생했고, 또 94년도 그 피부나 뭐가 없거나 이래가지고 된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도 청량에서 이런 보고는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 그런 그 불법 도축된 동물들이 이제 야외에 이렇게 키워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걸렸을 적에 그 불법 도축된 수국이나 이런 걸 먹어서 발생되는 것이지, 그렇게 그 유행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결국 이 탄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런 그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그 것으로서의 형태가 되겠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생물무기로 이 탄저는 1940년대 영국에서 보고되었는데, 그 72년도에 유엔에서 이제 생물무기 금지 협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그 탄저에 대한, 다시 말하면 생물무기에 대한 실험이나 이런 것은 그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것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 영국에서 그 지역을 청정화시키는 이런 것만으로도 그 10년이 걸린 이러한 사례가 있죠. 그리고 뭐 그것을 없애는 그 포말데하이드나 280톤, 2000톤의 뭐 계속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출돼서 발생했던 사례는 소련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그 공식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탄저의 개발은 그 국제협약에 의해서 멈춰졌지만, 실제로 이 생물무기로서의 탄저는 끊임없이 지구상에서 거론되어 왔습니다. 91년도 걸프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이러한 어떤 그 균들의 개발 자체는 특히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어쨌든 그렇다면 미국에서 어디서 이런 탄저나 이런 생물무기를 하는가? 기본적으로 이 생물 그 위해성에 대한 그 연구를 담당하는 크게 네 군데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처럼 더보웨이, 이번에 그 살아있는 탄저균이 각다라는 것을 처음 이제 거론하는 데죠. 그리고 HU도 이번에 튜터 프로그램을 전달해서 이제 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육군 전염질환연구소나 해군의학연구센터 후자 두 개는 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인 생물무기의 개발은 이 앞에 두 군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그렇게 어떻게 뭐 생물무기로만 사용되지만 안전한 그런 건 아닙니다. 실험한 과정 중에서 이게 없이 그 유출돼서 감염된 사례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뭐 그 몇 개 사례만 제가 했습니다. 특히 이 탄저가 이 생물무기로 아주 좋은 것은 균을 키우기가 너무 좋아요. 뭐 고등학교 뭐 생물실험실에 있는 쥐들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뭐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이 일반 그 테러 조직에 의해서 바이오 테러로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후보 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뭐 사린가스 일본에서 있었던 걸 기억하실 텐데, 그때 먼저는 탄저를 시도했는데 잘 앞에서 화학의 그 사린가스를 사용했던 기록이 있죠. 또 그리고
미국에서 현지 봉투로 이 탄저균이 배달돼서 실제로 사망했었고요. 뭐 2000년 들어와서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거는 보통 탄저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자연 발생의 탄저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물 무기에 대한 어떤 탄저에 대한 정보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이 반세기 이상 이 무기로서 개발된 탄저균이 생물 무기로서의 탄저고 군인 시절에서 다뤄지는 균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생물 무기로서의 탄저균을 단순히 자연 발생의 어떤 균으로 많이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아주 병독성이나 이런 면에서 본다면 다른 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문화된 무기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어떤 사례를 이것은 생물무기라는 것은 살포될 때의 조건에 따라 굉장히 효과가 다양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 가루로 미세한 분말로 호흡기로 간다는 것은 집회에 떠서 이게 사용되느냐 혹은 습이 나는 날에 이게 사용되느냐 바람부는 청명한 날에서는 전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실험 조건에 따라서 치사율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공식 언급된 내용이 거기 2개의 사례를 제가 그렇게 놨습니다만 역시 결국 이 균을 여러분을 유산균 키우기 쉽죠? 그런 것은 이들도 그렇게 쉽게 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유산균 한 10kg 정도 만들면 핵무기 2.6 메가톤의 상해를 치사율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 WHO도 50kg의 탄저균 포장을 들고 있으면 수십만의 사망을 죽음을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처럼 이 생물 무기로서의 탄저라는 것은 결코 국제 협약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안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실험이 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심지어 살아있는 제 상태로 이 대한민국 땅에 더욱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16차례나 걸려서 미군 시설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실체도 알 수 없이 진행됐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아마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정부의 공식 조사를 해봤는데 왜 15번의 실험이 뭔지를 확인 안 했을까? 그거는 모든 실험이라는 건 실험 노트라는 게 있어서 실험을 할 때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노트만 한번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할 수 있으니 뭘 실험을 해야지. 근데 그것 하나 보지 못하고 보고서에 없다는 거. 저는 그것을 이번에 주피터 프로그램에서 들여다보면서 왜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만 나중에 또 같이 풀어낼 얘기나 하고요. 일단 이번에 정말 흥미로운 것은 지카 바이러스를 주피터 프로그램에서 이미 이것에 대한 검출과 대응을 이제 하겠다는 기록이 이미 작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도 다른 발제자 살 겁니다. 일단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카 바이러스는 생물 무기하고는 벌써 바이러스고요. 웨스트 나일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도 요즘 위하고 보건상 문제이지만 그런 쪽에 플라비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떤 RNA 바이러스 그런 바이러스한테 떠나서 어쨌든 이게 처음 보고된 건 1947년 그리고 1950년대 그리고 아예 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감염된 거는 64년도 우간다에서 근무하던 유로피안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걸로 공식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50년 전에 이미 알려진 거고 그러나 이것은 붉은 털 원숭이라든지 일제 원숭이와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증상이 강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강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게 큰 관심 갖고 연구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동아프리카형 그리고 서아프리카형
그리고 아시아형은 주로 이제 아시아적이긴 하지만 주로 이제 폴리네시아나 이렇게 그 태평양, 브로커 지방의 세 가지 유형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2007년도에 그 마이크로네시아 쪽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서도 옆에 폴리네시아 지역으로 확산이 됐고요. 그리고 15년도에 그 브라질에서 작년에 유행된 이것이 남미로 이제 퍼져나갔죠. 그와 동시에 그 브라질에서는 소두증의 어린아이들이 그 출생되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질병이 그렇게 유행 때도 관심을 안 끌었던 이유는 사실 아주 증상은 가벼워요. 좀 두통도 있고 열도 좀 나고 근육통이 있고 이 정도지만 사실 그렇게 치사하게 있다가 이런 질병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거기도 나왔습니다. 초기 유행할 때 거의 700여 명, 900여 명의 그 주민들이 감염됐다 됐을 거라고 보지만 사실 크게 공중보건상 문제가 안 됐던 것은 이제 증상이 있기도 하고 변성 감염이라고 해서 균은 있지만 전혀 증상이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그 소두증의 어린아이들이 탄생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일란발해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사실 이것도 크게 급성이거나 치명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도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백신 내에서 그 백신 과정에서 또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부작용으로서의 질병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이런 질병이 이제 보고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동안 한 반세기 정도 인류에게는 별로 그 위협이 아니었던 이 바이러스가 최소한 그 폴리네시아나 이런 쪽에서 갑자기 어느 특정 인계 상태를 넘어서 갑자기 이제 전 세계의 질병으로 창궐을 할 가능성을 보이는 거죠. 제가 여기 그 참고 문헌에 쭉 이제 그런 부분만 옮겨놨습니다만 최근의 연구는 다 이것이 새로운 그 글로벌 디지즈로서 자리 잡을 거다라는 예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그게 50년 동안이나 특별한 질병이 아니다가 갑자기 어느 상황 속에서 그 몇백 명의 사람을 감염시키고 그 지점을 지나자마자 점차 병원성과 더불어서 이 유행성을 동시에 갖게 되는 사례. 그러나 사실 역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신종 전염병은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용어로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 인계 상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을 마시다 보면 균들이 있거든요. 100% 균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건 질병을 일으키려면 특정 숫자나 특정 양이 되는 건데 이것은 이런 생태계 내에서도 유행과 발생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발생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느 조건이 됐을 때 그것은 질병마다 틀립니다만 그 인계 상태를 넘었을 때 유행이라고 하는 창궐이라는 형태로 진행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발생했다와 유행했다를 같은 개념으로 보지만 실제로 이 범위는 다른 것이고 이 직하는 그런 면에서 이 유행의 단계에 접어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유행하는 매개체는 그 이집트 순목이라고 하는 그 목에 의한 것인데 최근에는 이것이 성관계에 의해서 그 전파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 감염 지역에 가서 한 서너 차례 목에 물렸던 미국의 연구자가 귀국해서 그인과 이제 관계를 했는데 그 부인에게 이제 그 감염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어떤 유행이라는 점을 변곡점을 넘는 질병들은 그것이 글로벌 형태로 때 에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다양한 유형 경로의 그 감염 그 양상을 획득하게 되죠. 병원성과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8월에 예정된 브라질의 그 올림픽도 WHO가 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고사항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건상을 보면 이 질병이 이제 이번 8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그 올림픽을 기점으로 또 다른 형태로 참고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지금은 아프리카까지도 퍼져나갔죠.
이 브라질을 여행했던 이 아프리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발병을 했는데 그 바이러스 유전자형을 보니까 그 아프리카형이 아니라 아시아형, 이 브라질과 똑같은 것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게 5번째 환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유행하는 그 글로벌 디지즈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무서운 것은 이것이 이런 그 확산 창궐의 양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어떤 그 인체의 독성은 소두증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우리 많은 어머니의 태반은 많은 질병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합니다. 이게 이제 그 태반의 구조상태예요.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태반을 넘어서 태아에 감염되고 그리고 실제로 뭐 아직은 동물성 단계입니다만 단순한 소두증이 아니라 이라든지 많은 곳에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것도 보고되기 때문에 이 병원성이 또 이것으로 계속 멈추지 계속 새로운 병원성을 획득하면서 진화할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위험성을 아직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신종 전염병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많은 다양한 여건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것을 제가 간단히 보면 옆에 그림으로만 인용해 놨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최소한 직하는 우리 인류가 그 위험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않은 새로운 신종 병원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비무환의 사전 예방 원칙이거든요. 즉 우리가 뭔가 위해성이 있을 때 우리는 만에 하나 위험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방역과 검역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직하라는 것이 대한적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러한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두면 이 위해성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민간 연구시설도 아닌 군시설에서 이 직하를 연구하는 것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이 주표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좀 더 새롭게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제 주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직하가 거기서 연구된다는 걸 보고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작년에는 이제 생물 무기로서의 탄저 부분에 포커스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게 된 건 우리가 좀 많이 착각하고 있다, 주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았는가. 다시 말하면 이 주피터 프로그램은 한미 간의 시설이나 뭐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큰 틀 안에서 한미 생물방어협력 안에 있겠지만 주피터 프로그램 자체는 미군의 이 프로젝트 시설이고 걔네들의 그 나름대로의 미군 내의 그 기부인 겁니다. 그래서 3년간의 신험 운영을 거쳐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데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 주피터가 뭐냐? 작년만 해서 저는 이게 무슨 정말 북한이건 아니 최소한 북한 아니더라도 생물무기 방어력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그 미군에 대한 생물 위해성에 대한 방어 체계인 겁니다. 최첨단. 그래서 애 키울 때 내용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3년간의 시험 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최첨단의 미군에 대한 그 생물 위해성, 거기는 이제 생물 무기도 포함하고 이런 신종질병도 당연히 미군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주피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한국군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미군 안에 이 생물 그 대응 체계인 겁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왜 이런 여지껏 이렇게 조사하고 뭐하고 그러다 아무것도 못하고 왔을까 이게 사실 그런 의문을 풀렸어요. 이거를 어떤 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소파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접근해서 미군 기지가 한국 내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지 않으나 이건 취해법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은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에서도 사실 여러분 알겠지만 이 국방부는 이상한 키트 만들어도 이상한 말도 막 했거든요. 전혀 이 맥락에 맞지 않은.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건
실험을 했느냐는데 이거는 저들의 말에 놀아난 거예요. 그거 따질 거 없어요. 아, 그 실험이 있었다, 실험 안 했다. 이거 가지고 걔네들은 뭐 실험 안 했다. 실험 안 한 게 뭐가 중요해? 비행장을 넓게 막 깔고 거액을 대서 비행장을 깔기 때문에 알고 비행장을 깔아서 비행기 오겠다 그랬더니 여기 비행기 안 왔는데 이런 거예요. 당장 비행기 안 왔겠죠. 그러나 무수히 많은 돈을 들여서 비행장을 까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가 올 거다 얘기한 건데 우리 비행기 여기 없어. 그러니까 비행기가 없나 없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싸운다면 굉장히 우리가 휘둘리는 겁니다. 그거 개무시해버리면 돼. 중요한 건 걔네들이 이런 최첨단 생물 무기뿐만 아닌 신종 질병이나 최소한 미군에게 위해성이 생물로 위해서 오는 위해성을 대비하는 최첨단 그 시설을 3년간의 시험 운영을 거쳐서 이제 마련한다는 거고 본격적으로. 그리고 그럴 때 이것은 전혀 그 한국군이나 국방부나 이걸 관여할 수 없는 최고권 미군 시설이라는 점을 저는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카가 왜 들어와야 됐고 왜 그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암만 얘기를 해도 그냥 아무런 어떤 그러니까 액션은 뭔가 쳐야 되겠죠, 국방부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지카 되니까 거기는 검치가 안 하고 키트가 온다고. 무슨 지카 이 키트가 오겠어요. 검출 시스템이란 말에 여기는 이제 아이덴티, 그러니까 동정하고 컨퍼메이션 다 하는 시설이 4개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건 마치 왜 이렇게 훌륭한 병원을 짓느냐, 그래서 여기 아픈 사람이 올까 그랬다. 그럼 키트만 사용할까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시설 자체가 국방부는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걸 접근하는 방법은 이 주도 프로그램이 뭔지 우리가 이게 무슨 한미 간에 합동 뭐 하다 이거 전혀 아닙니다. 한국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걸 씨도 안 맥혀요. 거꾸로 말하면 미군한테 아까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지카바이러스 계기로 이 주도 프로그램 자체를 좀 들여다봤을 때에는 미군한테 가도 맥히지 않습니다. 오직 한국 정부와 이 소파를 통해서 접근하고 한국 정부의 의지를 통해서 개선되는 것이지 미군은 그런 게 자기네 시설을 자기가 하고 이게 뭐가 되건 이건 우리가 잘 문제 없어 이런 끝나는 거예요. 자체 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시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주도 프로그램은 미군을 위한 그리고 아까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 미군을 위한 여기서 그 최첨단 시설을 만들어서 이게 생물무기건 신종 전염병이건 빨리빨리 대응을 파악해서 전 세계 포털에 올려서 전 아프리카건 유럽에 있는 미국은 다 배치하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굉장히 이 3년간의 시험 운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제대로 설치하게 됐다고 보고 작년 말부터 기계가 막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상지로 부산도 짓고 있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무슨 한미 간에 있어 국방부 개입되고 여기서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 프로그램을 잘 들여다봄으로써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소파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